안녕하십니까. 문박사 TV의 문정갑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현황, 인허가까지 이제 특별법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시간이 이게 사실 해상풍력의 이런 것들을 하기 제가 보니까 한 30분 이상 좀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쫓긴 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법하고 연관지어서 좀 설명해 드릴 게 필요한데, 이게 또 너무 길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제가 약간의 이제 혼자 좀 이렇게 저도 복습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드릴 말씀도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현황하고 인허가를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과의 관계, 요거를 오늘 하여튼 20분 내로, 주위에서 뭐 이제 비전문가들이 가끔 시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20분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20분 내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20부터 해서 이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풍력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고정식, 부류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2024년 재생에너지가 약 35기가 정도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해상풍력이 약 324메가 정도 현재 운영 중이고, 2024년 말 현재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게 약 31기가고, 근데 보시면 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보면 2030년에는 14기가, 38년에는 40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종 많은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실 때 저희 비전문가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0.3기가다 이렇게 하고 재생에너지가 35기가다, 그 다음에 발전사업이 31기가다 그러는데, 요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 조 박사도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인력 전력 사용량이 지금 그냥 테라와트 시로 말고 한 7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게 많을 때는 해서 좀 이제 여름철이나 피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100기가와트. 아니,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35기가면 거의 50%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풀로 한 거고, 이게 이제 요런 것들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24메가가 운영 중에, 이거는 뭐냐면 전격 용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전격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전격 용량이 예를 들면 100메가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100메가다 하더라도 효율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324메가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1년 내내 324메가가 발전 용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그래서 우리가 324메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한 20에서 30이기 때문에 맥시멈 한 100메가. 요 정도 밖에 저희가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70기가 100기가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전체 사용량이고, 이제 예를 들면 30기가가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 이게 발전사업 용량으로 30기가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로 전환 효율이 됐을 때,
예, 그런 경우에는 요것에 한 10%, 30% 맥시멈에도 한 10기가. 예,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차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14기가 있는데 이거는 용량이고 시설 용량이고 전격 용량이고 여기서 한 30% 하면 뭐 5기가. 그 다음에 2038년에 40기가 하면 한 12기가 정도. 요 정도 전격 용량과 효율 간의 관계를 한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이 32%, 그 다음에 화력이 28, 그 다음에 복합화력 LNG죠. 요게 28,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한 10 이렇는데 원자력이 전환 효율이 한 50% 평균적으로 뭐 정확한 수치. 그 다음에 화력이 뭐 여기도 한 40에서 50, 화력이 뭐 30에서 뭐 50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복합이 좀 큽니다. 이거는 50에서 한 60%. 네. 요 재생에너지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육상풍력이나 태양광도는 좀 높죠. 아무래도 해상풍력보다. 이건 뭐 20에서 내나 이거 한 30%. 예. 요 정도 효율을 가진 복합 화력이 에너지 전환율이 가장 크고요. 재생에너지가 가장 낮은 걸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해가 좋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드린 거고, 뭐, 마린컴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발전사업 허가, 이거는 특별법, 오늘 핵심인 특별법, 이전에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따가 특별법 할 때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용성하고, 보상 얘기할 때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다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라이다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점사용 신청을 해서 EBA를 받았다. EBA를 받은 게, 말씀드린 대로 30기가 정도 지금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기가는 이제 좀 이따 특별법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특별법으로 갈지,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아마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실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갈지, 특별법으로 가면 또 예비지구냐, 아니면 발전지구냐, 뭐 이런 또 복잡한 문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풍력사업 절차는 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사업 받은 한 31기가 정도를 지금 요 플로우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뭐 실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EIA 저번에 말씀드린 환평 쪽에 이제 환평 쪽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뭐 엔지니어링 쪽이나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연락을 받고 하는데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아마 환평까지는 하셔야 나중에 뭐 이렇게 특별법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하시던 업무는 계속 그냥 특별법에 상관없이 뭐 하실 분은 하시고 그건 이제 사업 시행자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면 점사용 신청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실은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 25년 3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EBA라고 본격적인 그러니까 특별법 이전에는 주체가 누구였냐? 민간사업자. 그 다음에 특별법이 되면 누가 되느냐? 정부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에 자료를 좀 저번 주만 자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산자부라고 제가 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요. 기후환경에너지부죠. 너무 길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기후부로 약칭을 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모든 용어는 그냥 기후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기후부하고 해수부,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이제 요거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입지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사업자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정기사업허가 신청 순서대로 해서 정규위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발전지구를 지정 후에 경쟁 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10개 부처의 29개 법령에 이 개별법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특별법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전부 의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수용성 아마 다음번에 주요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개별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 주관의 민관협의회에서 이 수용성에 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를 해라. 좀 사실은 이제 울산에 우리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울산에 가셔갖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죠? 공공재를 하는데 좀 풀면 되지. 저희 수용성을 높이는 거는 이 이익을 좀 공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익 공유 방안도 특별법에서 논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방식은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환경성 평가로 대체를 해라. 그리고 사업 기간이 제가 아까 저희 자료에도 그랬죠. 한 6년에서 10년, 뭐 10년 이상 걸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안 해봤으니까 단축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요 관련 법률은 이제 전기사업법, 공유수면법, 환평, 해양환경관리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으로 해서 하겠다.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저번에 에너지 포럼에서 부산대 백옥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체, 입지 선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절차, 주민 소용성, 환평, 예상 사업 기간, 주요 법률 이렇게. 근데 요 정도는 조금 저희 사업 시행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수협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민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과 관련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요 정도는 조금 인지를 좀 정확히 해 주십사. 물론 문제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3월쯤에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지금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뭐 몇 개의 연구 과제를 지금 내서 각각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특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는 이제 이런 법률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뭐 이런 민관협의회 부분이라든지 환경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거는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쪽이 낫겠네요. 특별법의 절차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비지구를 지정을 하죠. 뭘 하냐면 정부가 관리하고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예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예비지구를 국가가 그냥 탁 지정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가지만 요거는 뭐 어떻게 되냐? 광역지자체장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걸쳐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는 거. 그럼 일단 광역지자체장이 어디를 예비지구로 신청해 달라라고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 수립하고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환경성 조사도 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을 하고 해양 환경적 측면 영향 조사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 요청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민관협의회를 구성은 운영을 하는데 이제 민관협의회 당연히 이제 어업인단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단체, 이제 관계 전문가,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익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발전지구를 지정을 하죠. 발전지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여기에 이 정도 양의 뭐 예를 들면 뭐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예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런 걸 쭉 해서 발전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공사할 업체를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그러면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는 생태계, 환경생태계,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 이행, 어업권하고 양식어권 손실보상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환경성 평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준도 좀 정해야 되고, 그래서 요 실시계획 승인일이 보상 기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착공, 약정서 체결해야 되고, 어업피해 조사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요건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저보다 우리 마린컴에서 해상풍력을 더 고민하고 계신 우리 김진만 박사님이 해상풍력 그 상생연구소 소장님이 또 요 표를 같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재만 소장님이 저기 다른 기관에 이제 특강 나갈 때 요걸 쓰셨는데, 자, 요거를 좀 더 아까 그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지 정복망 구축 및 운영. 이거는 누가 하느냐? 기후부하고 해수부에서 구축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자체가 예비지구를 선정을 해서 이제 발전위원회에 해상풍력 발전에 올리면 이제 예비지구를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영향들 다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기본 설계 및 수립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수용성과 보상과 관련해서는 요 민관협의회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협의사항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발전지구를 지정을 하죠. 발전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 아까 제가 한 거랑 거의 똑같은 절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어업보상 이제 나중에 보상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원래 모든 사업은 이제 공익사업이 특별법으로 모든 사업은 선보상 후착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업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기로는 선보상하려면 한 24개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해 선정해 보상액을 지급을 하는 요런 절차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으로 이제 내년에 3월 25일 날 시정이 돼 특별법으로 해서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 과정도 최소한 5년이 걸릴 겁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로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는 이 절차대로 특별법으로 따르면 되는데, 아까 지금 발전 사업 받은 게 31기가 기존에 EBL 받아놓은 사업.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사업 시행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31기가 사업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넘어갈 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이 사업 시행에서 벌써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아놓고 투영되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예비직으로 가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안 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법상으로 예비지구하고 발전지구 두 개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수용성 차원을 보면 발전지구로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이 민관협이 수용성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자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내년 3월 달에 특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되면 뭐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경우의 수로 준비를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1기가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는 거, 그러면 뭐 올해부터 준비하면 뭐 이제 입지공고만 구축하고 운영한 것들,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것들, 이제 그거는 요대로 하고, 문제는 이 발전사업 허가를 맞아보는 31기가 이 엄청난 양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특별법과 연관을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처럼 독자적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사업 시행자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뿐만이 아니고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과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법, 요거를 하면 아마 개략적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누차례 반복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기초편이고 나중에 심화편 가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현황, 절차, 그다음에 특별법 관계.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수용성 부분, 정말 저희 마린컴이 보상 부분,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